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10월 말에 도달하고 나니 정말 올해도 곧 저물어간다는 생각이 한층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한 해가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한 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던 기억에 비교해보면 요새 일주일은 눈 깜짝하고 나면 주말이 또다시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이제 올해도 두어 달만 남았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미국 대통령 선거지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글로벌 차원 최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택에 많은 나라들은 주시하면서 선거 결과로 각국마다 어떤 영향이 미칠지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 선택처럼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대학 실태, Jack of all trades, 노후 대책, 대학 교육의 장점, 그리고 익스프레소입니다. 요새 미국 내 대학들마다요, 학생 등록 숫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학도 운영이 참 힘들어지죠. 재정적인 문제로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학 숫자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 문제 심각도는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이 인문계 대학들이 더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반대로 전국의 명문대학들은 여전히 들어가기 힘들면서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에 델러웨어 주에 있는 미술대학이죠. Delaware College of Arts and Design, 이 대학에서는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낮아진 등록 학생 숫자가 가장 큰 이유로 말을 했는데 새로이 변한 Financial Aid 신청하는 FAFSA를 이유로도 들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FAFSA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경고를 내놓은 적이 여러 번 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등록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더 큰 여파를 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대학의 등록생 숫자는 2017년에서 2022년 동안 10%가 줄어들어서 현재 129명입니다.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미술대학은 2024에서 2025년 내년 졸업 이후에 더 이상 학위 수요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이 재정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 숫자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이런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요새 이런 것을 두고요. 등록 절벽이라는 enrollment cliff라는 표현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재학생 숫자가 감소하면 아무래도 학비가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 대학 측의 파이낸셜 프레셔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또 학비 투이션 감소도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오는 다양한 피라든지 기숙사와 생활비에 들어가는 비용의 수입도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사실 이렇게 작은 소규모 대학들은 학생들이 불과 몇 명만 줄어들어도 이 지탱이 어려워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더욱이 팬데믹 여파가 여전하다면서요. 생각보다 요새는 많은 학생들이 하이스쿨 졸업 이후 곧장 대학을 지원하기보다는 이 갭이어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4년제 대학 대신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로 향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연방정부 교육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델러웨어 미술대학은 이번 가을 학기에 입학한 프레시맨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한 50명 정도의 2년차 소포머 학생들을 적절한 대학으로 트랜스퍼 가는데 도움을 동원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 닫은 대학이 20개 이상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학들이 이런 것이 더 늘어날 텐데 2020년 이후 지금까지 40군데가 넘는 대학이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새 사립대학 학비가 거의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현실에 많은 학생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립대학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4년제 대학 학위 자체를 아예 피해버리는 결정을 내린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팬데믹에서 벗어나오면서 정반대로 애플리케이션이 미어터지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인데요.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일 대학 경우를 보면 2028년 졸업할 이 신입생 클래스가 거기에 무려 57,465명이 지원을 했고 합격률은 최저인 3.73%를 기록했다고 내놓았습니다. 앞에 말한 대학들은 이 문을 닫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런 엘리트 대학들 지원율은 2023-24년 기간 동안에 11%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문 대학의 지원자 숫자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 입학 전문 기관인 라카니 코칭의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면 미국 내 대학 지원이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등록률이 하락하는 위기에 있고요. 또 유명한 대학들은 기록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새 사람들 생각하기에는요. 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졸업 진정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이런 가치가 있는 대학에만 간다는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많은 사립대학들이 아이비리그의 대학만큼 명성이 없으면서 사실 사립대학 학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겠다는 학생들을 끌어들이기가 너무 힘든 현실이죠.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현재 많은 사립대학들의 학비, 투이션은 너무 이제는 reasonable한 수준을 넘어갔다고 말도 안 되는 액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비리그 대학 정도 대형 브랜드가 아니고서는 정말 극심한 문제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학 교육이라는 것, 이제는 학비를 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길 같다는 이런 과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 최고 부자 1%의 자녀들이 소위 아이비리그 플러스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같은 레벨 SAT나 ACT 점수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 자녀들보다 2배 이상 합격하고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비리그 플러스는 8개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 시카고 대학, 듀크, MIT, 스탠포드 대학을 합쳐진 것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을 두고 여전히 대부분 미국인들은 이 장래의 커리어 성공의 절실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 중에서 절반은 그래도 비싸진 대학 학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다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고 또 졸업하면서 갚아야 되는 학생 론이 풍선 불듯이 증가하는 현실에 이런 모든 것들이 부유층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대학인 경우에 학비에 숙박 생활비, 룸앤보드를 다 합치면 비용이 평균 학생당 56,190달러로 나와 있고요. 주립대학인 경우에는 24,030달러로 나와 있으면서 비교가 되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대학 등록 학생 숫자가 감소해가면서 대학 측도 점점 더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당수의 소규모 인문 대학들이 더 이상 지탱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는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혹시 Jack of all trades라는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이것은 여러 분야에 다재다능한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죠. 관점에 따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유명한 인용에서 Jack of all trades란 그 대신 최고 장인 수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의미로 Master of non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용을 다 읽어보면요. 그러함에도 한 가지 특출나게 잘하는 전문가보다는 나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하고 모든 분야의 넓은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가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보다 더 유리할 때가 많다는 내용이죠.
철학적인 이렇게 비교되는 접근 방식인데요. 이 세상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도 흥미롭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입장에 Jack of all trades 스타일의 사람은 사업체가 돌아가고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배우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스타일은 그의 분야를 최고로 숙달되고 전문 지식을 갖추는데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분야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스타일이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고 장점이 있을까요? 사업가라면 아무래도 이 모든 분야의 지식을 갖추는 Jack of all trades 방식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먼저 한 가지 최고 전문 지식을 갖추는 Master of One이라는 방법은 다른 이름으로 Specialist 접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 가지 영역이나 비즈니스 분야의 최고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술 분야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 테크놀로지 회사 창업자 같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런 곳은 제품 개발과 창업적인 접근으로 모든 이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전문 지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최고 레벨의 전문과 지식을 소유한 이유로 비즈니스의 최소한 이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 위치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영역의 임무는 다른 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분야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면 이 비즈니스의 큰 그림을 보는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하는 데 문제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비즈니스의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거기다 비즈니스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양한 부서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데 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밀고 나가는 경우에 새로운 비즈니스 계획의 변동이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경우에 이 변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에도 제한적이라는 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른 분야 지식도 최소한 알아놓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방면에 두루두루 아는 것이 많은 Jack of all trades 같은 이런 스타일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안에 다양한 다른 분야를 이해하는 것, 또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야말로 리더로서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안에서 운영, 파이낸스, 제품 개발, 커스터머 서비스, 마케팅, 인사과 연관 등 모든 것에 박식한 사람인 경우죠. 이런 사람은 큰 그림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안에 각각 다른 분야에서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볼 줄 알고요. 그러면서 한층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위험한 것들을 잘 절충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업체에 있어서 한 가지 마스터보다는 Jack of all trades가 유리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즈니스 사이즈, 크기에 무관하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많은 장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도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전문 지식으로 더 회사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임무를 배워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관심 두고 배워놓으면 앞으로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해하고 나가면서 사업상 더 좋은 판단을 내리게 해줄 것입니다. 또 중요한 재정관리, 파이낸스도 잘 알게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 하려에도 더 명확한 상황을 판단할 줄 알게 되고요. 재정이 가는 모든 분야들,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세일 지원 등 정확한 비율로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이런 Jack of all trades 사업가의 경우 회사 내 좋은 문화를 구축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업가나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든 부서에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리더로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에너지 넘치고 또 늘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면서 비즈니스 안의 모든 종업원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것이 막 성장하는 회사라면 더욱이 중요하죠. 다양한 부서의 리더들도 이런 최고 리더를 따라서 일반 종업원들을 이끌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처음 막 시작하는 새 회사, 스타트업 창업자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자리 잡은 대형 회사의 CEO의 경우든 비즈니스 안의 모든 파트의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상당히 단결이 잘 되는
협동적인 팀을 구성하고 이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성공대로의 많은 긍정적인 것을 가져올 것이고 회사가 정해놓은 이 성장 가도를 제대로 따라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의 능력이 있는 Jack of all trades 사람들은 이 절대 한 가지 분야에만 국한하는 사람이 아니죠.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이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플러머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컵케이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Jack of all trades라는 이 표현은 1600년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즈니스 성공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과 전문 스페셜리스트가 적절한 비율로 섞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위에 다양한 다방면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능력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모든 방면에 호기심이 발동해서인지 그런 사람들이 무척 부럽기도 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것은 물론 본인들의 생각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주위에 보면 가끔 이 자식이 없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사람들은 자식 없이 살기로 본인들이 내린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2018년 당시 미국 내 55살 이상 성인들 중 16.5%가 아이가 없다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또 최근에 퓨 리서치 그룹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0세 이하 미국 성인 중 아이가 지금 없고 또 앞으로도 가질 예정이 없다고 말한 비율이 2018년 당시에는 37%였는데 이것이 2023년에 와서는 4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단지 아이를 갖기 싫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미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미국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무자식 상팔자 이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여기에 퓨 리서치 그룹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이 50세 이상 미국인 4명 중 1명꼴로 25%죠. 본인이 나이 먹었을 때 누가 나를 돌볼 것인지를 두고 우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3명 중 1명꼴로 충분한 재정적인 저축이 없다는 우려도 두 번째로 큰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덜 우려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도 나이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 자녀들이 부모를 꼭 돌본다는 이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녀가 없는 시니어들도 노년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 외에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야 하고요. 또 재정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서포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ARP, 이 American Association Retired Person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내놓은 보도를 보면 현실적으로 현재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시니어들 중에 거의 절반, 거의 대부분이 미래를 위하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절대 앞을 내다보고 적절한 준비가 무엇이고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이 잘 먹고 인생을 최후까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경우에 이 성인이 된 자녀들이 나이 먹은 부모님들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 팔을 걷어붙이고 이런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경우
이런 자녀들의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 또는 옵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커뮤니티 안에 절친한 친구나 적절한 인간관계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물론 그들이 모든 것을 돌봐주지는 못할지 몰라도 최소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나 직장 동료 또는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서로 한 번씩 체크하는 사이가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제이 지그먼드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자녀가 없는 성인들의 재정 계획을 세워주는 전문가인데요. 이 지그먼 씨가 추천하는 것은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롱텀 케어 보험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나이 먹어서 메디칼이 아닌 하루하루 정상적인 일반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 것, 목욕하는 것, 걷는 것, 또 복용해야 되는 약을 먹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양로원 같이 집에 사는 데 도움을 주는 홈 케어 기버 비용을 커버하고요. 어덜트 데이케어 또는 트랜스포테이션, 시니어 리빙을 돌봐주는 옵션입니다. 메디케어 나이죠. 65세가 넘은 시니어들 중 절반 이상이 어떤 종류든 롱텀 케어가 요구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렇게 메디케어를 받는 사람들의 많은 비율이 메디케어만 가지고 이런 지원이 모두 100% 커버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롱텀 케어는 빨리 구입하면 할수록 비용도 더 저렴하고요. 또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디스퀄리파이가 되는 확률도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이 없을 경우에 본인 부담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커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최악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려면 이 널싱홈에서 프라이빗 룸에 묵을 경우에 1년에 12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한 달에 $10,000 격인 셈이죠. 그리고 이것은 매년 5%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시니어 나이에 도달하면 본인 집에서 거주할 경우도 있고요. 또 다양한 시니어 리빙 커뮤니티에 거주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다양한 옵션 중에는 이 Assisted Living Nursing Home이 있고요. 또 Independent Living Community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롱텀 케어 보험이 이 중에 대부분을 커버한다는 것을 잘 알아보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고 적절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어디에 있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셜 라이프가 어디가 제일 적절한지도 고려해 봐야 되고 사람들과 연결을 염두에 두고 의미 있는 활동이 가능한 곳을 찾아가는 이 장소도 선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예를 들어서 마켓, 은행, 공원들이 얼마나 가까운지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성인이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고 인생의 골든 에이지로 들어간다면 특히 신체적, 정신적,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지 능력이 어떤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먹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운동을 매일 거르지 말고 뼈 건강, 밸런스, 근력 운동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늘 적절한 움직임, 활동도 중요합니다. 또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잘 컨트롤하는 것은 의무적이죠. 담당 의사 선생님도 또 한 가지 정기적으로 찾아야 하고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 담당 의사도 본인보다 젊은 사람이어야 본인을 마지막까지 돌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지능력 운동으로 이 크로스워드 퍼즐이나 아니면 다양한 것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무엇을 하든 머리를 쓰고 활동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든 적절한 법적 서류도 미리 준비해 정리해 놓고 최후 순간을 적절하게 거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슬기로운 것이라고 추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더 철저히 한다는 지적이죠.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서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시니어 인생을 즐기고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4년제 대학 학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오곤 하는데요. 한 교육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40여 년 동안 하이스쿨 학생들이나 교육자들을 지켜와 봤고 많은 대화도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현재 여전히 미국인들의 상당 비율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월드뱅크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국은 대학 학위 취득 면에서 전 세계 13위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대학 학위 대신 다른 옵션들이 주류 사회에 강조되는 현실입니다. 하이스쿨 졸업생 중에 상당 비율이 트레이드 스쿨이나 커뮤니티 칼리지로 향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많은 교육자들은 대학 교육 대신 이런 직업을 향한 옵션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미래를 보았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 우려, 주장도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 상당수 임금이 높은 직업들이 4년제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방노동부가 보고한 것을 하나 보면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개 직업 중 상당수가 하이스쿨 졸업장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4년제 학위가 요구되지 않은 직업 중에 인기 만점 직업이 몇 개를 보면 1년 연봉이 나와 있는데요.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104,900달러를 받는다고 나와 있고 엘리베이터 테크니션이 102,420 그리고 파워 플랜트 오퍼레이터가 10890달러로 10만 달러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 학위 소지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 차이는 현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이가 55살이 되었을 때 임금 차이는 무려 60%나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 교육은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이죠. 뉴욕의 연방은행이 내놓은 수치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하이스쿨만 졸업한 사람들 간의 임금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한지 나열해 놓았는데요. 요새 특히 4년제 대학 가치를 회의적으로 내다보는 경향이 점점 커져가면서 대학 교육에 대한 가치가 위협을 받는 현실에 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 지표를 보면 명확히 나타난다고 하면서 대학 학위는 개인이 평생 살아가면서 얻는 임금과 다양한 베네핏에 큰 장점을 가져온다고 재강조합니다. 실제로 뉴스에 보면 AI가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뉴스도 나와 있지만 모든 분야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고등교육을 받은 두뇌를 가진 노동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AI 자체가 창조된 것도 교육 뒷받침된 두뇌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023년 나이 22살에서 28살 사이 대학 졸업생들은 이들의 임금은 하이스쿨만 졸업한 같은 나이 그룹에 비교해서 1년 연봉이 평균 24,000달러가 더 높았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는 1990년에는 단 15,000달러였는데 그 차이가 그만큼 더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연령이 20대일 때는 하이스쿨만 졸업한 그룹이 대학을 거친 그룹에 비교해 볼 때 일한 경험도 더 길고요. 받는 임금에 있어서는 한참 뒤처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다가 아닙니다. 이들의 임금은 평생 살면서 더 벌어진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대학 졸업한 커리어를 유지하는 그룹의 인컴을 추적했는데 25살 당시 하이스쿨만 졸업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인컴이 27%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이가 55살이 되었을 때 그 차이는 60%로 더 받는 것으로 벌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경영대학원 교수는 말합니다. 대학의 대학 교육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짧은 시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나 설문조사, 뉴스 아티클을 분석해 보아도 최근 대학 학위 취득자들이 얻는 혜택은
대학 교육 가치는 평생 살면서 꾸준히 축적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해도 다닌 사람들의 경우가 대학을 아예 가지 않은 사람보다 인컴이 높았다는 것이죠. 한 개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1년에 $50,000 정도 버는데 이 액수는 대학을 마치고 막 졸업한 경우와 비슷한 액수라는 것이죠. 그럴 때 대학 학위를 얻느라 엄청난 학비를 내고 이 같은 액수를 다 받는다고 해서 트럭 운전사는 한층 더 많은 돈을 절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얻는 직업들의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운전한 사람이 방금 운전을 시작한 사람보다 더 벌겠지만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는 지적이죠. 이것에 비교해서 대학을 나오고 이 HR 부서에서 일한다거나 저널리즘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인컴은 2배 이상, 3배 이상 평생 오른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합니다. 대학 교육을 받고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다양한 베네핏도 더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유급 휴가, 건강보험 등 차이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현대사회는 물론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아이디어 창의력 등의 많은 대우를 해주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학위 없이 하이스쿨만 나와도 좋은 기회를 주는 직업을 잡는데 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아무리 학위 없이 1년 $100,000를 받는 직업이 나열되어 있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차이는 역력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다 대학 교육을 거치는 동안 이 사람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다른 아이들을 접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흥미, 관점, 새로운 친구 형성 등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얻는 장소이죠. 이런 모든 것이 대학 교육에 동반되는 혜택입니다. 대학 교육은 엄청난 지식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얻는 새로운 경험들은 미래 커리어를 형성하는 데 젊은 학생에서 사회인이 되는 과정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져다 주는 중요한 성장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 대신 다른 옵션들이 많고 더욱이 앞에 말한 대로 특히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더 많이 거론되는데 여전히 대학 교육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커피 중에서 에스프레소 커피는 유럽에서 더 마시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보통 일반 커피와 에스프레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커피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 차이를 안다고 하는데 마실 때 보통 커피와 에스프레소의 느낌은 큰 차이가 있지만 커피 빈은 같은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어떻게 우러나게 만드냐로 맛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커피 빈이 어떻게 로스트 되는 방법과 과정, 그리고 어떻게 갈아내는 그라인딩 방식에 따라서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치는 모든 중간 과정에 이 라이트, 미디움, 다크로 흔히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구별되고 익스프레소 빈 혹은 레귤러 커피 빈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빈을 가는 정도 레벨과 맞물려 레귤러 커피 맛과 익스프레소 맛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커피 나무 체리 모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잘 구워진 로스티드 커피 빈을 거쳐 좋은 향내는 코를 자극하고 커피 잔으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두 가지 커피가 구별되게 만든다는,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중요한 과정은 바로 로스팅입니다. 물론 같은 커피 빈에서 시작하지만 익스프레소 빈은 스탠더드 커피 빈보다 한층 더 오랫동안 로스트 되고요. 다크 또는 엑스트라 다크 레벨까지 되는 것이 다릅니다. 또 두 번째는 가는 이 그라인딩 과정입니다.
일반 스탠더드 커피는 다소 거친 정도의 코어스 정도로 갈아지는 것에 비해서 익스프레소 빈은 한층 더 오래 갈아지면서 미디움 파인이나 얼트라 파인처럼 곱게 갈아집니다. 어떨 때는 거의 파우더 수준까지 되는 것도 크게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커피 산업계에서 정해놓은 스탠더드가 존재하면서 커피에 레이블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빈 같은 경우에는 긴 로스팅 시간에 높은 온도의 결과로 인해서 이 강력하고 두드러지는 진한 커피 맛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여기다 한층 더 기름기를 느끼게 해주면서 이것은 뜨거운 온도에 더 오랫동안 노출로 인해서 커피 빈에서 더 많은 오일이 나오고 한층 더 깊은 맛이 우러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기 비교해서 스탠다드 커피는 로스팅 시간에 따라서 라이트나 미디움, 다크 레벨이 붙여지게 됩니다. 익스프레소 빈에 비해서 일반 라이트 커피 빈은 표면이 반질거리지 않고요. 주로 연한 커피나 아이스 커피, 또 콜드 브루 같은 커피 드링크에 적합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디움 로스트 빈은 약간 미묘한 커피 맛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것은 커피가 재배된 장소에 따라 다른 맛이나 특징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오랫동안 로스트되는 익스프레소와 비교되면서 열 아래에 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커피 빈의 원래 맛을 더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입한 빈을 집에서 그라인딩 하는 것에 따라 차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 빈을 가는 시간이 짧을수록 파우더는 더 거칠면서 일반 커피 맛이 나게 되죠. 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파우더는 더 곱고 정밀하고 이것이 다져지면서 익스프레소에 적합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는 익스프레소 빈을 너무 많이 가는 경우에는 커피에서 우러나게 하는 이 브루잉 과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맡는 커피 향내는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페인을 섭취하는 가장 간단하고 즐거운 방법이 커피를 마시는 것일 텐데요. 커피 역사는 이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양치기에 의해서 발견되고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이라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커피 문화는 전 세계의 다양한 형태로 변천해 왔고 이제는 단순한 드링크를 넘어서 맛에 스타일에 따라서 문화로 자리 잡은 현실이죠. 아침에 한 잔의 커피는 기분을 높여주고 하루 시작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 중요한 자리를 잡은 커피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질, 좋은 질의 커피 빈은 맛에서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높은 것들이 주로 우수한 품종이겠지만 커피 빈의 오일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맛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커피를 아침에 만들 때 보통 수돗물보다는 필터링을 거친 물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맛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커피 애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물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돗물로 브루해서 마시는 커피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수돗물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들이 이유라고 합니다. 또 커피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이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좋은 커피 메이커들은 이 물 온도가 화씨로 195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그냥 물을 끓여서 만드는 방법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거기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미 갈아져 있는 커피를 사서 만들어 마시는 것보다는 갈지 않은 홀 빈을 사서 마실 때 직접 갈아서 마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커피가 소유하고 있는 독특한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갈지 않은 빈 자체라는 것이죠. 마시기 바로 직전에 그라인딩 하는데 커피 빈이 그라인딩 되자마자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오일과 맛이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시기 바로 직전에 그라인딩하고 브루잉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커피 로스팅 날짜를 알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날짜에 3달 안에 즐기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이 타이밍이 맞는 맛있는 커피를 즐기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원한다면 집에서도 커피빈을 로스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의외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안에 혹시 팝콘을 만드는 팝콘 메이커가 있으신 분은 이것이 상당히 괜찮은 옵션이라고 합니다. 생긴 모양에 따라 커피빈을 돌려가면서 골고루 로스팅 할 수 있다면서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소를 집에서 즐길 때 템프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갈아진 커피 파우더를 단단하게 눌러서 누르는 것인데요. 이 컴팩트해지게 누르는 것이죠. 20에서 30파운드 정도 힘으로 눌러야 한다고 하는데 맛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천되는 것은 커피 메이커를 늘 깨끗이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똑같은 맛을 즐길 수 있게 맛있는 드링크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커피 애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커피를 즐기는 사람 중 맛도 좋지만 냄새가 더 좋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반 커피에 비교해 익스프레소는 커피빈이 로스팅되는 과정에 한층 더 오랜 시간을 더 뜨거운 온도에 처리되면서 달라진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재배된 커피 체리에서부터 로스팅과 그라인딩을 거치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향기로운 커피는 각 과정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커피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도 처음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나니 당장 아침에 마실 커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